저번 시간에 OECD 2015년 데이터였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2020년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read exc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GDP 관련된 데이터고 얘는 행복 지수를 닮은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머지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네임 할 때 2020 문자 대신에 인티저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제외하는 7개 국가는 요거는 제 기억에는 인덱싱이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언급된 헝가리, 한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 대한 또 시각화를 하는 문제였고 조금 천천히만 하고 손을 조금 보면은 되는 문제예요. 이런 연습을 계속 자주 하셔야 돼요. 데이터셋을 바꿔서 원래 내가 만들었던 예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링크가 원래 주어졌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DF로 받아온 다음에요. 지금 보면 2020년 데이터죠. 받아오고 헤드로 앞에 5줄을 출력을 해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220이 돼 있네요. 220이나 2020년 정도 살펴보면 되고 쉐이프를 찍어봤더니 197에 7이래요. 7.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칼럼이 있고요. 그래서 이지널로 서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각각 칼럼에 어느 뭐 결칙이 좀 있죠. 이지널이랑은 결특치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랍나를 하면은 드랍된 게 다 날아가게 되겠죠. 날아간 다음에 다시 찍어봤더니 192, 7. 지금 5개가 날아간 거죠. 197에서 192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위에 문제에서 요구했던 7개 국가를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뽑아내면 되겠죠. 필터드 DF라는 걸 뽑아서 아닌 것,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만 필터드 DF로 다시 담는 거죠. 그럼 7개 국가가 이제 빠질 거고요. 빠졌더니 187개가 됐어요. 근데 192개에서 187개가 됐다는 거는, 그죠? 차이는 온데, 뭐, 어느 국가는 값이 이제 뭐 여러 개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BLI, 행복지수 데이터에도 해당 링크에서 로드를 하면 되고, 보니까 2359라인에 17개 피처가 있습니다. 피처들 확인해봤는데, 이거는 2015년 예제랑 똑같이 이런 인디케이터를 합쳐가지고 다뤘었죠. 그래서 마스킹을 해서 인디케이터, 라이프 세티스팩션인 것만 뽑아가지고 걔로 추출을 하면 이렇게 168개가 나오고요. 열수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전에 TOT라는 것만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토탈 뭐 이런 지표였죠. 그래서 얘만 활용을 하니까 41개 17 됐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있냐 테스트 해봤더니 한국 하나 나왔죠. 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머지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레이블 y 값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지를 했고 왼쪽에 필터 df 2020 지금 여기는 상수죠. 상수 문자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BLI에는 value 그러니까 행복 지수 지표가 되겠죠. 점수 그 다음에 left index true를 right index true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왼쪽에는 GDP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행복 지수가 되겠죠. 187개 어린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똑같죠. 여기서 분포 정해서 XY축 그어주고 언급된 5개 국가 이거는 상수니까 픽스 해주고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전에 우리 2015년 했을 때 룩셈부르크가 되게 높았었잖아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루면 되는 문제고요. 이 밑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회기를 좀 추가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원래 이제 2015년에는 절편하고 X축이 상수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리니어 획이라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회귀를 시켜봤어요. 여기에 이제 회귀 곡선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 여기에 이제 예측한 곡선이 될 거예요. 보면 프레디티드라고 되겠죠. 뭘로 예측을 하나요? 우리 X값, XDF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Y, 행복 지수를 예측한 거죠. 그래서 가까이 선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예측한 거랑은 조금 갭이 좀 있네요. 근데 이 문제의 목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부족하고요. 일단은 머신러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사실 머신러닝은 굉장히 오래된 분야예요. 보면 1959년에도 예전에도 있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존재는 했었고, 근데 이제 어느 성능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정체기를 많이 겪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는 이세돌이 그렇죠 바둑을 하게 되면서 두드러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구글이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주류로 떠오르게 됐고 현재 ITN 시스템들도 거의 모든 시스템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백그라운드도 깔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이라는 게 없으면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학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톰 미첼이라는 사람 지금 17년에 어떤 과제, 또 문제 해결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 우리 은행 거래 내역에서 어느 이상이 있으면, 어떤 이상 탐지를 하는 어떤 인공지능, 그런 걸 만들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데이터들이 이상한 금전거래가 오고 갈 때, 그걸 인공지능으로 찾아내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이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야 돼, 학습. 이상치 데이터들이나 어느 패턴, 주기, 거래 내역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모델이 나와야 돼요. 인공지능 모델이 나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스팸 필터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스팸을 찾아내는 어떤 미션이 있었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 셋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메일이 되겠죠, 메일. 그래서 스팸 메일이 될 수도 있고, 정상인 메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는 데이터 셋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셋은 뭐예요? 그냥 데이터 집합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성능은 어떻게 측정하냐.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정확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이 나중에 분류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이 메일은 스팸이다. 이 메일은 정상이다. 총 개수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전체 개수 중에 맞은 거를 나누면은 이거에 대한 성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류 성능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뒤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 약간 처음이라서 인트로 부분이어서 소개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원래 해왔던 코딩이라는 거죠. 그냥 코딩.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순서나 흐름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짜요. 또 규칙이 되겠죠. 규칙.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통과했어. 그러면 프로그램에 런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 다시 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시스템 개발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면 이건 인공지능이 아닌 거예요. 전통적인 시스템. 어떤 특정 단어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욕 같은 거 있잖아요. 욕설 같은 거. 아니면 광고. 이런 거를 단어 키워드로 저장을 막 시켜놓는 거죠. 이 단어. 얘는 스팸 단어야. 이렇게.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을 했어요.
사람들이 써, 이거를. 그럼 얘는 그걸 차단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규칙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로우하게 얘기하면 하드코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계속 소스를 바꿔줘야 돼요. 소스를 바꿔주고 다시 배포하고.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냥 한 글자 욕설이 추가됐다고 하면 얘를 다시 추가한 다음에 다시 배포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확장성이나 효율성이 좀 좋지 않죠? 유지보수 이슈가 많으니까. 유지보수 이슈가 많다는 건 비용에도 관련이 있겠죠. 여기에는 개발자 인건비, 그렇죠? 엔지니어링비, 유지보수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이 오면서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광고, 투자, 무료 이런 스팸에 자주 들어가는 얘네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야, 학습.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훈련을 시켜요, 훈련. 그 다음에 어느 임계치, 예를 들어 분류에 우리 원했던 워너비의 뭐 클래시피케이션 지수가 90점이었다가 90%. 얘를 넘으면 런칭을 하겠다. 런칭을 해요. 런칭하다 보면 또 이제 오차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 다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얘를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학습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동화가 돼 있다는 게 좀 큰 영역이에요. 자동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또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이렇게 쭉 구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얘를 학습하고 뭐 배포하고 예를 뭐 리비전하고 이런 단계들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LOp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이런 머신러닝 기능이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LOps라는 용어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하고 핫한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화. 학습도 자동화되어 있고 수집도 자동화, 학습도 자동화, 모델도 자동화, 모델 배포도 자동화, 서비스도 자동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MLOps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존 시스템에 운영되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화가 돼요. 그러니까 스팸이 생기면 내가 이런 게 추가됐냐고 학습을 해요. 모델을 다시 만들고 다시 시스템에 붙여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파이프라인으로 다 자동화가 돼 있다.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예요. 장점은 뭐 당연히 장점이 많겠죠. 세부 튜닝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긴 규칙에 대한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체감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런 게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에 바로 적용이 가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여기는 뭐 시각화에 대한 영역도 있고,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이 도출해내는 어느 결과를 보고 어떤 통찰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거는 인간이 얻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크게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자기주도학습, 강화학습. 이게 이제 큰 계열인데요. 먼저 간단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실시간 훈련 여부. 배치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쪼개서 학습을 한다는 거고요. 얘는 이제 메모리에 올려서 한다는 거고, 얘는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측 모델의 사용 여부, 뭐 사례 기반, 모델 기반이 있다. 인공지능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어떤 사례 얘기하는 거고. 비베타성이라는 게 나오네요. 상호 베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분류의 기준이. 이 말이 뭐냐면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사람이 데이터 과학자가 인간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팸인 거랑 스팸이 아닌 걸로 이루어진 데이터셋
데이터셋에 어떤 폴더가 있는 거죠. 단순히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얘는 스팸, 얘는 논스팸. 이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학습이 가능하고 모델 기반으로 하면은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서 모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쉽게 생각하면 로봇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뇌.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로봇에다가 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모델을 탑재시켜야지 이 로봇이 이 뇌를 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그렇게 약간 형상화해서 이해하시는 게 쉬워요, 처음에는. 머신러닝이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질과 양인데요. 제대로 학습을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이미지 분류에 대한 문제. 우리 이미지 분류라는 거는 우리 사물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로 어떤 사물을 가리키면은 그 사물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 이게 이미지 분류 문제고, 자연어 처리는 뭐 우리 챗GPT도 있겠지만 챗봇 등등 여러 개가 있을 거고요. 얘는 수백, 수천, 수억 개, 수십억 개가 필요할 수 있어요. GPT 지금 4 같은 경우는 GPT-4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조단이에요. 조단이고 이 모델을 학습하려면 뭐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1년 정도가 소요돼요. 1년 정도.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델 크기 자체도 2TB예요. 일반 컴퓨터에서는 모델을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학습을 어떤 걸로 했을까요? 우리 뭐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단어들, 국가별 자료들 이런 걸로 학습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편향된다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면 얘가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뭐 학습을 잘못 시켜가지고 만약에 강아지 사진이 되게 많았어요. 고양이도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 사진이 예를 들어 100장밖에 없었고 강아지 사진이 10,000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를 보고 얘가 강아지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향돼서 학습. 이거는 데이터 불균형으로. 이런 것도 있고 기타 문제도 되게 많아요. 뭐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질이 좋지 않은 데이터들이 포함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이. 그래서 특성공학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데이터를 좀 보는 통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측되는 것들을 보고 뭐 데이터가 불균형하니까 데이터 개수를 맞춘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했던 거죠. 지금 방금 했던 거. 1인당 GDP의 사용 만족도. 선형 모델.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선형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GDP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니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리니어하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GDP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공식을 얘기하는 건데, 통계에서 쓰는 어느 뭐, 방정식 이론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런 곡선. 이거는 GDP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떨어진다는 거죠.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이긴 한데, 적절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최선은 지금 파란색 선이라는 거예요. 파란색 선. 요게 최선의 회귀 모델의 어느 곡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의 선형 모델을 찾아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것도 내용이 했던 데이터가 좀 나오니까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셋은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가져왔던 오픈 머신러닝. 캐글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캐글. 여기서는 이제 대회들도 많이 하고요. 만약에 여기 대회에서 이제 순위 안에 있는 커리어를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 나중에 뭐 입사를 하실 때나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캐글 데이터셋의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어느 등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요, 기업은. 그 다음에 대학교의 저장소도 있고, 아마존, 텐서플로우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AI 허브도 있고요. AI 허브. 우리 예산으로 만든 데이터셋이에요. 약간 우리 한국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AI 허브도 있고, 오버플로우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제가 다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건 이제 레포지토리 얘기하는 거죠. 캐글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글. 반드시 캐글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거죠?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을 구하는 문제였잖아요. 이게 주택 가격. 그렇죠. 타겟이라는 말, 타겟. 타겟을 이제 Y라고 생각하시면 Y. 가격.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회귀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회귀로. 회귀 모델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반드시 이걸로 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로 데이터들 구역별로 특성을 주택 가격에 사용하거나 구역별로 한 값을 통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거죠. 가격을. 배치란 얘기는 데이터 셋을 쪼개는 걸 얘기해요. 쪼개는 거. 이산형 데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1, 2, 3 같이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들. 연속형 데이터는 유리수 실수. 어떤 두 개 값 사이에 뭔가 새로운 값이 존재하는 데이터들. 이거는 우리 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전에 오션 프록시미티는 범주형 데이터였고 나머지는 숫자형 데이터였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하나 중요하겠네요. 항상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얘랑 절대 섞이면 안 돼요. 이거를 잘못하면 안 돼요. 내가 데이터셋이 부족하니까 이걸 합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 모델이 그냥 뭐 100점 나오는 거죠. 100점, 100%. 왜냐하면 테스트셋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데이터셋인 거예요. 얘는 내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훈련할 때 쓰는 거, 데이터셋. 반드시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뭐 80대 20 이렇게 많이 쓰긴 쓰는데,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당연히 훈련 셋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셋을 분류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섞이면 안 됩니다. 그쵸?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 10회짜리라고 쳐요. 모의고사 10회 문제, 테스트셋이. 훈련셋은 모의고사 1회에서 9회짜리예요. 근데 10회짜리를 같이 훈련을 해놓고서는 10회를 테스트하면 어떻게 되나? 100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회부터 9회까지를 학습한 다음에 10회를 봐야지, 그렇죠? 잘 맞으면 99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좀 못 보면 50점 나올 수 있는 한 거예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밸리데이션 셋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안에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대 20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일부를 검증 셋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이 훈련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하고 매번 이렇게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러면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모델이 훈련을 할 때 검증 셋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서 지표를 출력을 해줘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판단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작위 샘플링이라고 한다는 건 셔플을 한다는 거예요. 셔플.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마다 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순차로 돼 있다 보면은 이 순서까지 인공지능 모델이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향돼요. 다 맞다고 해요. 맞다고. 왜냐면 순서가 똑같으니까. 반복하면은 다 맞다고 하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작위 샘플링이나 뭐 계층 샘플 같은 걸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계층 샘플링을 활용을 하겠다. 내용입니다. 여기서 계층, 유사한 성질의 데이터를 구성된 그룹. 그래서 여기서는 소득 구간, 우리 중위 구간 막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특성이 뭘까요? 당연히 소득이겠죠. 소득. 뭐 소득이 있어야 그죠? 주택을 살 거잖아요. 비싼 돈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좋은 주택을 가질 확률이 일반적으로 높겠죠. 그리고 이 주택 가격도 일반적으로 높을 거고요. 이런 이제 자연 현상에 있는 문제들을 데이터 과학자가 판단해서 어떤 피처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판단해서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특정 소득 구간에 포함 샘플이 과하게 많거나 적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원부터 저번에 우리 50만 물까지 있었죠. 데이터가 여기만 막 엄청 많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한 뭐 10만 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편향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셋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항상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저는 지금 제 말씀 드렸었죠. 표준화 정교화를 거치는 이유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대적합이라는 용어를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과대적합. 이 용어는 뭐냐면 내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너무 테스트 셋에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되지 않는 너무 편향된 결과를 나타낸다. 네, 과대적합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여기를 보면 우리 저번에 이쪽에 지금 편향돼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중위소득이 1.5에서 요 구간인데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찍어보니까 그래서 15,000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임을 확인했다. 그래서 구분을 했죠. 범주를 지정을 해줘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분포를 보여지게 해놓고 데이터셋을 본 거예요. 지금 샘플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좀 많죠. 여기는 너무 적고 그렇죠. 무작위 샘플링을 하실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큰 차이는 없지만 얘는 랜덤으로 샘플링 했다는 거고 얘는 그 구간으로 샘플링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시각화 관련된 부분이네. 시각화. 우리 캘리포니아 데이터셋은 위도 경도를 이용해서 스캐터로 3포도를 했었어요. 이런 거 확인했었고요. 상관관계도 확인을 했었고. 그렇죠. 여기 숫자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새롭게 통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다 다뤘던 겁니다. 상관계수, 코릴레이션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선형관계
양의 선형 관계는 뭐예요?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주택 가격이 높다. 그렇죠? 양의 선형 관계죠. 음의 선형 관계는 반대죠, 반대. 뭐 예를 들어 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집값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음의 선형 관계. 0에 가깝다는 거는 뭐 어떻게 나오나요? 그냥 뭐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0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이제 음의 상관관계 얘기하는 거고요. 0, 0, 0. 얘는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죠. 얘는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중위소득에 따라서 중위가격의 변화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은 점들이 좀 넓게 퍼져 있죠. 선형이긴 한데 조금 조밀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좋을 텐데 퍼져 있긴 많이 퍼져 있어요. 완벽한 선형 관계는 아니다. 50만을 저번 시간 확인했을 때 50만 1로 이상 소득은 데이터를 변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처리를 하고 사용을 했었어요. 요거는 저번 시간에 안 썼던 피처들 같죠? 그래서 어떤 침실 비율, 방수, 가구당 평균 가구 원수, 이런 피처들은 저번에 데이터 분석 실전할 때는 쓰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는 이런 것도 피처로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중위가격과 침실 비율의 상관관계가 중위소득을 제외한 기존 당수성들에 비해서 높더라. 이런 특성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침실 비율이 많다는 거는 일단 집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집이 크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가격이 높겠죠. 그런 피처들 얘기하는 겁니다. 끝났고, 요거는 잠시만요. 제가 내용을 보고, 저걸 좀, 오늘 거 폴더에서 1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1번. 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전처리, 복구 데이터 셋이 있는데요. 우리 많이 다뤘던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머신러닝이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듭니다. 오늘은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이킨런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킨런. 사이킨런이라는 건 머신러닝에서 필수로 쓰는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머신러닝은 사이킨런이 9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킨런의 데이터셋, 여기에서 임포트, 로드, 아이리스, 사이킨런의 내장, 북코 데이터셋을 임포트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킨런의 트리라고 나왔어요. 지금 처음 보는 단어인데, 그러면은 디시전 트리 클래시피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트리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만 보고, 그 다음에 사이킨런의 모델 셀렉션, 임포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씁니다. 계속. 뭐예요, 그냥.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을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얘가. 그 역할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판다스 임포트 하고요. 아이리스에다가 로드 아이리스 하면은 아이리스라는 변수에 우리 벽고 데이터 셋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거에는 아이리스.데이터, 아이리스.데이터. 아이리스에 있는 데이터만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리스라는 거에는 다른 것도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중에 데이터만 넣는 거니까. 여기 밑에 바로 나오네. 아이리스의 타겟이죠, 타겟. 타겟, Y. 타겟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정답지, 답안지, 우리가 예측해야 될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타겟은 라벨이다. 라벨이라는 거는 보통 답안지를 의미해요. 답안지, 정답. 이거는 우리 분석 때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DF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 넣어주고요. 칼럼스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피처 네임이라는 게 있네요. 피처 네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 DF에 라벨이라는 칼럼에다가는 아이리스 타겟. 답안지가 이렇게 일렬로 돼 있을 거잖아요. 여기 뭐 길이 너비 있고. 그렇죠? 얘가 뭐 세토사다, 버지칼라다,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겠죠? 네, 또 실행을 해보죠. 봤더니 타겟 먼저 출력해요. 타겟 먼저. 이거 50개죠. 우리 노만 해가지고 다 알죠 이제. 50개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이거는 50개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약간 경량화된 데이터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개수 확인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타겟이 012로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세토사 버지칼라 요게 정수 라벨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에 집어넣기 전에는 반드시 수치형 데이터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미 내장 데이터 셋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0번이 세토사.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X트레인, X테스트. 대문자, 소문자 좀 주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스타일로 바꾸셔서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재나 예제들은 이렇게 좀 많이 써요. 대문자, 소문자 나눠가지고 X트레인, X테스트 뭐야 그러면? 데이터셋 답안지 아니죠. Y 빼고 요것만 의미하는 거죠. 요것만 이만큼만 요거 아니고 얘네들 150개가 우리 알고 있었던 150개가 있었잖아요. 얘네를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이 위에서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플릿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아이리스 데이터, 아이리스 아벨, 그 다음에 여기는 테스트 사이즈. 테스트 사이즈는 0.1을 줬다는 것은 자동으로 트레인 사이즈는 0.8이 할당된다는 겁니다. 내가 트레인 사이즈를 0.3으로 주면 트레인 셋은 자동으로 0.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우리 실험 넘버.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본인이 쓰고 싶으신 거. 고정값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분류가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0개에서 0.2, 20%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테스트 셋 들어가는 거예요. Y 테스트는 정답지죠. X 테스트는 이 데이터, X 트레이는 이 데이터의 80%, Y 트레이는 80% 여기에 매핑되는 답안지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거는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출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랭스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150개고 얘가 트레인 셋, 트레인, 얘가 테스트 셋인 거죠. 제대로 자동으로 잘 분류가 됐죠. 그래서 X 트레인, Y 트레인. Y는 답안지입니다. 답안지. X 테스트, Y 테스트.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올바르게 20%가 테스트 셋으로 할당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 앞에 대문자니까 우리 위에서 받아온 거 객체를 만드는 거죠. 객체를 만들어서 DT, CLF라는 거예요. 여기 CLF라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DT는 디시전 트리 줄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약간 이해하기 쉬운 걸로 조금 줄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핏. 객체를 만들어 놓고 피팅이라는 함수를 쓴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네요. X 트레인, Y 트레인. 지금 뭐예요? 트레인 셋에 데이터와 답안지를 집어넣었죠. 그렇죠. 이러면은 인공지능 모델 학습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끝나요. 지금 제가 추석 토론 짝꿍 수행.
핏이라는 거는 모델을 피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 피팅, 모델을 피팅한다, 모델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모델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분류 모델이 만들어져서 지금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드라는 변수에다가 DTCLF 그리고 객체죠. 프레딕트 함수를 호출해요. 프레딕트 예측해라라는 거예요. 뭘로 예측을 하나요? 지금 만든 모델로 예측을 하겠죠. 근데 뭘 예측을 해요? 테스트 셋을 예측을 해야 되겠죠. 테스트 셋의 데이터.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여기다가 내가 훈련시킨 거를 프레딕트 하면 뭐예요? 그럼 100점이죠. 100점. 인공지능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이킨런의 매트릭이라는 건 지표 얘기하는 거 지표. 매트릭스인데 임포트, 어큐러시 스코어. 그러니까 분류 문제에서는 어큐러시라는 정확도라는 지표가 주예요, 주. 반드시 얘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표예요. 분류는 어큐러시 무조건 정확도라는 얘기예요. 정확도. 그래서 여기 보면 어큐러시 스코어라는 함수에서 어떻게 있어요? y 테스트 그 다음에 프레드 이거는 뭐예요? 답안지 테스트 데이터 셋이죠. 프레드는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럼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86.67%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아까 120개였잖아요. 120개. 트레이셋이. 트레이셋 30개잖아요. 그렇죠. 30개 중에서 지금 86%니까 한 26개 이상은 맞았다는 거예요. 정답으로. 정답지 맞췄다는 거. 한 4개 정도 틀렸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개 중에서. 왜냐면 30개 넣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인공지능 모델은 뭘 학습했어요? 이 120개로 학습했죠. 학습은 뭘로 했어요? 여기 있던 요걸 가지고 요거를 가진 애들은 요거더라. 0번이더 세토사더라. 요런 크기를 가진 애들은 세토다. 이거를 120개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개. 이걸 모르고. 라벨을 모르죠. 이거를 우리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 찾아가지고 라벨을 출력을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정답지와 비교를 해봤더니 30개 중에서 86%만 맞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지금. 사이키너 데이터셋. 그 다음에 다시 임포트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에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아이리스 데이터에는 다시 데이터셋이 로드가 되겠죠. 우리 전에 봤던 번치 데이터 형태. 그 다음에 키스라는 곳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에 키스를 뽑았어요. 이건 지금 딕셔너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언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위에서 활용한 거는 얘랑 얘 활용했죠. 요거는 활용 안 했죠. 이건 안 했고. 필요 없으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위에 있는 키값들에 대한 거를 뽑는 거죠. 우리 항상 딕셔너리에서는 키를 인덱싱하면 뭐가 나오나요? 밸류가 나오죠. 출력해 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건 원본 데이터 셋이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features name의 타입. features name의 타입은 list죠, list. features name의 shape 4개다. features name 4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길이 너비. 그 다음에 target name. target name의 타입은 numpy array다. target name은 뭐예요? 우리 012 얘기하는 거죠, 012. 그렇죠? 그 다음에 걔 이름은 뭐냐?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였다. 데이터들은 뭐냐? numpy array다. 2차원.
그래서 형태를 봤더니 150의 4 행렬을 가지고 있다. 다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또 다시 로드하네. 다시 로드해서 다시 로드하고, 다시 로드한 다음에 df로 받은 다음에요. df의 민, 뭐예요? 민. 평균, 네, 바. 뭔가요? 분산이죠, 분산? 출력해 봤더니, 뭐, 이렇게 평균과 분산이 나오죠. 각 피처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끊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사이킨런의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얘기하는 전처리. 여기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표준화, 정규화, 그리고 로고 변환 이런 것들이 스케일링 범주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정해져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가져왔어요. 여기는 표준화를 하기 위한 스케일러가 되겠죠. 표준화는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로 만드는 거고, 가우시안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바꾸는 거야. 가우시안 정규분포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의 피팅, iris df. iris df는 지금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y가 없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막 길이너비 이런 식으로 있던 데이터들이 스케일러를 통해서 값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평균은 0으로, 표준편차 1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걔네들의 지금 이제 평균과 분산을 뽑은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요? 1점 몇몇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루트 씌운 게 이제 그거니까. 그렇죠? 표준 편차니까. 당연히 분산이 1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고, 평균값은 마이너스 1점 뭐 나오는데, 2에 마이너스 15승이니까 이쪽으로 지금 15칸 움직였다는 거야. 굉장히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스케일링은 모델 학습 전에 데이터 분포가 다양하다면 일관성에게 맞춰줘야 된다. 이거는 거의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런 거, 화폐 단위나 환율 같은 금액에 관련된 게 들어있다고 하면 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스케일링 방법은 뭐 이렇게 많아요. 인덱스 스케일러, 로버스트 스탠다드 노멀라이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민맥 스케일러가 가장 직관적이에요. 직관적. 저번 시간에 표가 우리 시계열 데이터 했을 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데이터의 칼럼 내에서 칼럼 내 이쪽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칼럼 내에서 항목일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 피처들이 있을 거고 피처 이름이 있을 거고 너비, 뭐 길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나누는 거. 여기서도 최대값, 여기서 최소값을 뺀 다음에 그 값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조정이 되고 데이터 분포를 유지하고 기존 데이터들 얘네들의 최소한으로 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인덱스 스케일러는 주로 사용하는 주로니까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킨런의 프리프로세싱에서 인덱스 스케일러 가져왔어요. 그래서 0과 1로 변환한다고 위에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음수가 들어있다면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렇게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민맥스 스케일러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캡처 만들고요. 데이터 피팅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뭐가 있나요? 아, 있었구나. 트랜스폼이 있었네. 변환해야 되니까 변환. 값을 변환해야죠. 변환했더니 지금 뭐야? 0, 1. 최소값 0, 1. 음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이 너비니까, 길이 너비인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덱스 스케일링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파일까지 해서 어레인지 11개, 6개 만들어 놓고요.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마이너스 1. 우리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스 초반부에 배운 거니까 전체 의미한다는 거 전체. 행 전체 의미하는 거죠. 마이너스 1. 행 전체. 그 다음에 얘는 열 얘기하는 거고, 열. 그래서 지금 뭐 트레인 어레이랑 테스트 어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이거는 지금 0에서 10까지 나열된 숫자잖아요? 행은 전체로 말하고 있고, 열은 하나래요. 그러니까 지금 1차원을 만든다는 얘기죠. 대신에 뭔가 배열로 만든다는 얘기, 배열. 얘는 0부터 5까지. 밑에 일단 밑에부터 보고 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스케일러에 민맥 스케일러 해놓고 피팅을 했는데 트레인 어레이를 했어요. 트레인 어레이. 그러니까 지금 0부터 10까지를 그쵸? 민맥스 스케일러로 피팅을 했어요. 피팅. 그 다음 걔를 트랜스폼 했어요. 그 다음에 걔를 출력을 하는데 마이너스 1에 여기 라운드 함수로 값싼 거니까 반올림 한다는 얘기겠죠? 소수점 줄 때짜리까지. 그래서 찍어봤어요. 이거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원본은 0, 1, 2, 3, 4, 5, 6, 7, 8, 9, 10 나왔고 스케일된 트레인 어레이 데이터. 트레인 어레이 데이터가 원래 0부터 10까지였잖아요. 걔를 지금 스케일된 걸 보니까 0, 0.1, 0.2, 0.3, 0.4, 0.5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지금 반올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더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테스트 어레이를 집어넣어. 테스트 어레이. 테스트 어레이는 뭐예요?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얘죠. 얘를 지금 피팅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서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금 원본은 0, 1, 2, 3, 4, 5였는데 스케일링된 테스트 어레이 데이터가 0, 0.2, 0.4, 0.6, 0.8, 1.0 여기 나왔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민맥스 스케일을 만들어 놓고 트레인 어레이 피팅해 놓고 트레인 어레이를 트랜스폼 한 다음에 지금 원본하고 스케일된 거 보고 밑에는 뭐야? 테스트 스케일에다가 피팅을 안 하고 그렇죠? 피팅을 안 하고 트랜스폼만 했어요. 찍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요거랑 이거랑 다르죠? 요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는 요거. 테스트 어레이라는 건 테스트 셋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테스트 셋을 스케일링을 변환할 때는 반드시 피팅을 호출하지 않고 트랜스폼으로만 변환해야 된다. 여기 이제 어떤 얘기인지 위에서 살펴볼게요. 왜 이런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피팅을 한다는 거는 모델을 피팅하는 거잖아요. 모델을 피팅할 때 트레인 셋을 사용을 하죠. 테스트 셋은 학습할 때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럼 트랜스폼을 해서 얘를 스케일링해서 변환을 했으면 표준화를 지금 했다고 하면 지금 평균 0이 되고 표준표자 1이 되도록 바뀔 거잖아요. 값이. 그렇죠? 이 작업은 피팅을 하기 전에 모델을 만들기 전에 한 거예요. 전에 했으니까 여기 이제 플로트 형태가 값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팅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스케일링 했다고 하고 뭔가 계산했죠. 계산하고 집어넣은 거니까 데이터를 표준화한 다음에 피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또 표준 표차가 다 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표현문과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고 이를 변화하는 경우에는 피팅 대신에 트랜스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셋은 그냥 피팅을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폼만. 테스트 셋은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지금 이해를 안 하고 하면 나중에 엉뚱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트레인과 테스트의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트레인 셋으로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거지. 얘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 셋으로. 얘는 그냥 데이터야, 데이터. 근데 얘는 전처리를 해서 값이 변환됐잖아요. 원래 로우 값에서. 얘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델 만들 때 데이터가 베이스가 뭐예요? 표준화된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모델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팅을 하고 트랜스폼을 하는 거고. 그런데 얘는 테스트셋은 만들 필요가 없죠. 모델을. 피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데이터만 일치시켜서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피팅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단순히 트랜스폼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테스트셋도 트랜스폼 안 하면 지금 표준화된 데이터가 아닌 트랜스폼 안 된 데이터일 거 아니야. 아까 뭐 기린업이 원래 그대로. 그러면은 학습 자체는 표준화된 걸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트랜스폼 안 하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데이터는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는 테스트셋을 피팅하고 트랜스폼한 거.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피팅을 안 하고 단순히 트랜스폼만 해서 스케일링 한 거. 그렇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원본이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린 거. 그러니까 지금 원래 데이터가 변했다는 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게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레이블 인코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읽는 거에 따라 좀 다양해요. 레이블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라벨이라고 읽을 수 있고 좀 혼용되긴 한데 이해를 잘 하시면 좋아요. 얘도 사이킨런의 프리프로세싱 그 다음에 라벨 인코더 라벨 인코더 라벨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정답지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지. 아이템스라는 거에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정답지를 놨어요. 얘는 지금 중복이 돼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인코더라는 거에 객체를 만들고요. 인코더의 피팅 아이템스 얘를 라벨 인코딩 한 거죠. 여기서 라벨 인코딩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트랜스폼 아이템스 변환했어요. 변환한 다음에 변하는 거를 출력해 봤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런 스트링 데이터가 얘가 0번, 얘가 1번, 4번, 5번, 3번, 2번, 2번으로 라벨 인코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모델은 스트링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들 얘네들은 이렇게 라벨 인코딩을 할 수가 있다. 직접 변하는 걸 확인해 본 거죠. 얘네는 똑같은 답안지니까 당연히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인코더, 우리 지금 인코더, 예. 클래시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중복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답안지는 하나를 보다가요. 그쵸? 1, 2, 3, 4, 5가 5번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2, 3, 4, 5 하나씩 있어야지. 지금 믹서가 하나로 통일된 거 볼 수 있죠. 우리 마치 세트 자료형 다뤘던 것처럼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원목 값을 보겠다. 그러면은 인코더의 인버스 트랜스법, 그러니까 다시 역변환 시킨다는 거죠. 역변환. 4, 5,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럼 아까 얘가 0, 1, 2, 3, 4, 아니죠. 이게 아니지. 얘가 0, 1, 4, 5, 3, 얘네 둘이 묶어서 2니까. 4번 뭐야? 4번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5번 컴퓨터, 2번 믹서, 다시 1, 1, 3, 3, 1. 냉장고, 선풍기, 선풍기. 이렇게 제대로 라벨 인코딩이 됐다. 지금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또 프리프로세싱에 원활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원활 인코딩. 원파에 가져오고. 여기는 똑같죠? 똑같고 아이템스라는 거를 지금 보면 원파이 어레이로 바꿔준 다음에 리쉐입 했네요. 리쉐입 했는데 마이너스 1 행 전체 그리고 열을 만들었네요. 1로 아이템스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활 인코더를 만들기 위해서 객체 만들고요. 피팅한 다음에 트랜스폼 출력했어요. 오 라벨스 예. 트랜스폼 된 데이터죠. 예, 타입 원활 인코딩 된 거 찍어 볼게요. 지금 여기 이게 몇 순가? 지금 원하는 코딩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위에 이렇게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설명이 안 나와 있냐? 이거 같이 볼게요, 이거랑.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해당되는 거. true만 보시면 돼요, true. 얘도 지금 true. 그러니까 인덱싱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얘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 6번. 아니다. 순서가 지금 좀 엉성하게 바뀌었네요. 위에 있는 그대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지금 라벨인 거고요. 라벨 번호. TV가 지금 1번인 거죠. 0번인 거죠. 0번. 냉장고 1번 맞는데. 아니네요. 전자레인지가 2번. 지금 열이 바뀌어서 그렇구나. 컴퓨터가 3번. 선풍기가 4번이죠. 4번. 믹서가 5, 6번. 그렇죠. 5번, 6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원활한 코딩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대각형 완벽 대각형은 아니죠. 그냥 true로 된 것만 1로 변한 거고 나머지 빈 배열은 다 0으로 바뀌었다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원활한 코딩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to array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희소행렬이라는 거 00밖에 없다는 거죠. 0으로 된 거. 그러니까 오라베스가 지금 요 데이터잖아요. 요거잖아요. 얘를 to array로 밀집 행렬을 바꾸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행렬을 맞춰놓고 true인 것만 1로 바뀌고 나머지 0으로 채워진 거죠. 얘를 지금 getDumm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원하는 코딩이 수행이 된 거예요, 이게. 원하는 코딩이 수행이 된 거예요. 이런 데이터 형태 바뀝니다. 요거는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칼럼이 많아지면은 불필요한 배열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인공지능 기본적으로 행렬 곱셈이죠, 곱셈. 그러니까 약간 메모리나 이런 거를 낭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되는 게 원활히 코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거 쉬우니까 3번 볼게요. 네, 드디어 이제 타이타닉이 나옵니다. 타이타닉인데 데이터 세트 이렇게 돼 있냐? 잠시만요. 써봐야 되겠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지금 저 경로가 좀 바뀌었으니까 얘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891 나왔고 지금 추가는 헤드를 먼저 찍고 봐야겠죠? 네. 저번에 했던 데이터셋 갖고 랜도 한번 찍어보고요. 인포메이션 그래서 뭐 결측이 있다. 오젝트형도 있고 플로트형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저번이랑 다르죠. 또 기법이 이제 지금 에이지가 결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는 결측 채우는 거죠. 네, 뭘로 채워요? 평균으로 의미를 채운 거예요. 평균으로 에이지 열의 평균으로 채운 거죠. 채우고 리플레이스 트루 실제 반영한 거고 밑에 케빈도 필라 결측 같은 경우는 n으로 채워라. 필라 지금 케빈이 예조에 그 다음에 엠바크드 같은 경우도 결측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n으로 채워라. 그렇죠. 다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에 반영하고 이 df의 행렬에 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래서 다 결측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한번 채워놓고 계속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채우는 걸 볼 수 있죠. n 들어갔고, n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또 채운 거 뭐 있었지? ag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랑 좀 대조를 해야 되겠죠. 빈 개가 있었나? 이거는 좀 밑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 나이 같은 경우는 평균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요거는 이런 방법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예제니까. 그래서 지금 각 특정 칼럼에 우리 지금 뭐 지금 특정 칼럼 성별하고 케빈하고 엠바크드의 밸류 카운트수 몇 개나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 남자 517, 비밀 314명, 케빈 값 분포를 보니까 이렇게 4, 4, 4, 3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엠바크드 뭐 2, 3, 4, G, 7 하나씩 여기까지가 그거죠. 케빈 요게 엠바크드는 그 출항지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케빈 선실 얘기하는 거고 여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케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숫자가 좀 그러니까 어떤 거는 C85로 시작하고 또 C123 자릿수 글자 수가 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스트링 슬래싱 해가지고 앞 글자 한 글자만 뽑아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C 뒤에 붙어있던 거가 날라갔죠. 얘네가 그 다음에 성별과 생존 여부 그룹 바이 여기 지금 서바이브가 붙어있네요. 트레이셋인데 그쵸? 그래서 걔네를 그룹한 다음에 생존자를 세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에 성별, 그 다음에 생존 여부 나오는 거죠.
지금 보니까 1번이 생존자죠. 여성 생존자가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분의 바플라스로 생존자들을 그래프를 그려본 거고요. 간단하게. 여자가 훨씬 생존이 높았다. 근데 자동으로 다른 인지 안 줬을 때는 퍼센티지로 지금 반영되는 게 보이시죠? 이쪽 Y축이. 그 다음에 바플랏 X축을 P클래스로 하고 Y축을 생존, 그 다음에 Q는 성별로 해서 좌석별로 생존율을 분석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여기에 1등석이 생존율이 가장 높고 그 와중에도 피메일, 여성이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좌석의 경우에 생존율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get 카테고리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이제 나이를 구분해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 데이터를 조금 더 뎁스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나이를 조금 쪼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걔를 get 카테고리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 나이를 지금 전달 값으로 받죠. 그래서 지금 이건 뭐예요? 빈 문자열이죠. 빈 문자열. 왜냐하면 뭐 딱히 리스트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1살보다 작으면 언노운이라고 하고 5살 이하는 베이비, 12살 이하는 차일드, 18살 이하는 티네이저, 25살 이하는 스튜던트, 35살 이하는 영 어덜트, 60세 이하는 어덜트, 나머지는 엘더리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 문자열을 이제 리턴하는 거죠. 얘를 지금 함수화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8 곱하기 4짜리 그려놓고 그룹 네임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거 똑같이 써놨네요. DAF에 HCAT 나이 카테고리라는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서 바로 지금 DF age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age라는 칼럼에 람다로 얻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 놓고 다시 그래프를 출력하는 거. 여기 X축이 HCAT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별로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생존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생존율. 일반적으로 여성이 더 높고, 요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언노우는 아까 1살 이하짜리였으니까. 어린이들도 낮고요. 엘더리는 아무것도 없고요. 요 부분이 생존율이 높았네요. 티네이저. 그러니까 18살, 12살에서 18살이니까 약간 학생들에서 어덜트, 성인까지 그 중에서도 여성이 생존율이 높았고요. 뭐 그 정도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이킨널에서 프리프로세싱 아까는 이렇게 가져왔지만 지금 이렇게 가져왔네요. 자, 인코딩 피처 지금 인코딩 우리 전에 했던 라벨 인코딩과 원한 인코딩 여기서는 지금 라벨 인코딩을 사용을 하고 있죠. 피처스는 인코딩 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 왜 인코딩 하나요? 수치형 데이터가 아니니까 인코딩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캐빈하고 성별하고 엠바크들을 인코딩 하려고 얘를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수. L이라는 묘수는 라벨 인코딩 줄인 거. 그래서 객체 만들어 놓고요. 피팅, 트랜스폼 똑같죠. 그 다음에 인코딩한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 여기서 호출한 거죠. 여기서 인코딩한 거를 봤더니 라벨 인코딩 했으니까 0, 1, 2 이렇게 변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성별 이렇게 정수로 라벨 코딩이 잘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거밖에 없죠. 지금 네임하고 티켓만 어느 이제 뭐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지금 수치형 데이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함수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라벨링 코드 있고 여기에는 필라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좀 함수화 시켜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함수화 시키는 이유는 자주 쓰고 반복되는 거는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좋죠. 얘는 결측치를 세우는 함수. 그렇죠. 얘는 피처를 날리는 함수. 얘는 뭐 피처 포맷에 관련된 함수. 얘는 트랜스폼 하는 함수. 위에 했던 것들이잖아요. 지금 age 평균으로 채우는 거 이거 위에 했었고 얘는 함수로 만든 것 뿐이고요. 드랍 피처 이거는 지금 새로 넣었는데 네임하고 티켓이 위에 지금 스트링 데이터인데 분석할 때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드랍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format feature 아까 우리 3개 했던 거 라벨링 코딩 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퍼 피처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위에 노출하고 있죠. 결측지 제거 불필요한 피처 제거 그쵸. 그 다음에 인코딩 그쵸. 여함수 노출하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작동을 하면서 전처리된 df가 리턴이 되겠죠. 전처리 해주고요. 여기도 바꿔야 되겠네. 트레인이죠. 지금 새롭게 담는 거죠. 새롭게 담아가지고 왜냐면 지금 이 함수 맞는 거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호출한 거죠. 함수 호출. 그래서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뀐 거 확인해 보니까 다 수치형 데이터로 변했고 결특치도 날려갔고 그렇죠. 피처도 라벨 코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이제 비로소 전처리가 끝난 거죠. 여기서 전처리 끝. 내가 원하는 모델 학습 전에 지금 밑에가 지금 모델 학습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전처리가 완료됐다. 그 다음에 여기 모델 셀렉션 데이터셋 나눠야 되니까요. 똑같이 X 트레인, Y 트레인, 테스트셋은 20%, 랜덤 시드는 아무거나 쓰고요. 개수 확인해 봤더니 트레인 셋은 712개, 그다음 테스트셋은 179. 여기에 지금 답안지 Y는 뭔가요? 서바이브드죠, 서바이브드. 왜냐하면 우리 타이타닉 문제는 생존자를 예측하는 거예요. 생존자. 어떤 걸 기반으로 예측해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이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모델 인공지능 모델이 이 데이터는 생존했다. 이 데이터는 사망했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Y트레인 찍어봤어. Y트레인. 앞에 5개만 찍은 거니까 생존 사망. 트랜셋이니까 뭐 정답지겠죠, 이건.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가 이제 Y가 서바이브드라는 게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는 사망이었다. 이런 데이터들은 생존이었다. 요거를 다 학습해가지고 그렇죠. 테스트 셋에 그렇죠. 요 데이터만 보고 요거를 찾아내는 거죠. 인공지능 모델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모델이 다 돌렸네. 이건 뭐 볼게요. 여러 가지 지금 모델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고
랜덤 포레스트라는 분류기, 그다음 로지스틱 회기라는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다. 이거는 어크레스 코어. 이거는 우리가 다 자세히 배울 건데, 지금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테스트 해볼 정도로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DTCLF, 뭐 RF 이거 다 딴 거예요. 랜덤 포레스트, 뭐 로지스트 회귀. 근데 지금 사실 웃긴 거에 지금 이 생존율 예측이라는 문제를 분류 모델로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회귀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양한 케이스를 조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 모델 만든 거예요. 각각 3개, 인공지능 모델 3개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각각 어큐러시를 찍는 거죠. 일단 지금 보니까 정확도 자체는 랜덤 포레스트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의사결정 트리 모델이 제일 낮게 나왔고요. 76% 얘기하는 거예요. 84%, 81%. 이 지금 여기에 있는 테스트 셋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테스트 셋이 아니고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원래 원본에서 쪼갠 거죠. 원본에서. 그러니까 테스트점, 아니 트레인점 CSV의 데이터를 80%를 트레인으로 만든 거고요. 20%를 테스트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얘예요. 얘가 얘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그렇죠? 실제로 test.csv는 따로 있어요. 요거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따로 있어요. 얘는 학습이 안 된 데이터예요. 학습이 안 된 데이터. 학습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데이터. 그렇죠? 이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K폴드도 나오네. 설명을 사실 이거를 하려면 이것도 설명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이론적으로만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뭐 모델 셀렉션에서 K폴드라는 거를 지금 임포트를 했고요. K폴드에 여기에 CLF라고 전달받고 기본값이 5로 돼 있어요. 5. 그렇죠? K폴드에 K폴드라는 객체를 만들었고 n스플리스 폴드스 그러니까 인자로 전달한 폴드스가 되겠죠. 폴드스 걔를 지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스콜스라는 곳에 빈 리스트 만들어 놓고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뭐 자세히 보시면 간단해요. 이넘네이트 이거 자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K폴드스의 스플릿 XDF를 스플릿 한 다음에 XDF가 뭐예요 지금? XDF가 뭐가 들어가 있나요? XDF가 있어. 얘잖아요 얘가 XDF니까 그렇죠? 얘를 봤는데 스플릿을 시켰잖아요 얘를. 그러면은 트레인 인덱스하고 얘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트레인 셋의 인덱스 테스트 셋이랑은 더 헷갈릴 수 있겠네요. 엑스트레인 그렇죠? 엑스트레인 얘는 엑스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i는 이넘네이트니까 정수예요. 0,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는 그 다음에 각각 데이터셋을 쪼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밸류스를 인덱싱을 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함수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데이터셋이 그냥 간단하게 500개라고 칠게요. 500개. 그 다음에 얘가 트레인 테스트가 있다고 하면 100개가 있다고 치면 요거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인덱싱 해가지고 5개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개에서 100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셋이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 700개라고 할까? 700개라고 하면 이게 이제 원래
train.csv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스플릿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이만큼, 예를 들어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500이라고 치면요. 여기가 이제 700이라고 치면 이제 한 번은 요만큼을 트레인 셋으로 주고 나머지 200을 테스트 셋으로 주고요.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학습하고 얘를 검증하고 다음 사이클 때는 앞에 100번부터 빼고 100번부터 100번까지를 테스트로 쓰고요. 200번부터 600번까지를 트레인으로 쓰고 여기도 100개 있죠. 이런 식으로 5번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조금 더 일반화 시켜주는 거예요. 데이터셋에 대한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지금 이 기법을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이거를 나오니까 그러네요. 다른 거 설명하면서 하는 게 좋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이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얘기해요.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여기에는 횟수만큼 쪼개주는 거예요. 5번. 이해가 그림을 좀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따 찾아볼게요. 그림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피팅하고 예측하고 어프로치 짓고 근데 이게 자 뽕은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0번부터 500번까지를 내가 트레인 셋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번에는 100번부터 600번까지를 트레인 셋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번에는 200번부터 700번까지를 트레인 셋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좀 극한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찍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넘파이의 민, 스코어. 평균이에요, 평균. 요거 찍으려고. 일반적으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데이터셋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다 기준은 뭐 딱히 없는데 일반적으로 만개 이하? 뭐 정확하지 않아요. 데이터셋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개 이하의 데이터셋은 데이터가 적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로우스가 지금 1000개도 안 되죠? 그냥 적은 거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무조건 하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무조건. 데이터셋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고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이런 데를 만약에 가신다면 아니면 시험에서도 얘는 1000% 나와요. 1000%.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특히 머신러닝 분야에서 딥러닝에서 쓰긴 쓰이는데 머신러닝에서 훨씬 많이 쓰여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법 중 하나예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지금 5번을 했죠. 0, 1, 2, 3, 4. 이렇게 섞어보고, 이렇게 섞어보고, 이렇게 섞어보고, 이렇게 섞어보고, 이렇게 섞어보고. 데이터셋을 5번 안 섞이게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정확도로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0.694로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얘는 지금 모델을 뭘로 만든 거야? 그냥 K폴드만 했죠. 뭘 지금 모델을 쓴 게 없네. 그래서 얘를 더 간단하게 하려면 지금 좀 길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모델 셀렉션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로젝트 하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폴드라는 거 만들고요. 이 CV라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줄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개수 전달하고 랜덤 시드 주고 셔플이라는 거는 데이터셋을 섞는 걸 이야기합니다. 섞는 거. ACCS는 어큐러시를 변수 여기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 함수를 수출하고 전달할 거가 지금 DT의 CLF
전달하고요. 근데 지금 DT니까 의사결정 트리 모델만 집어넣은 거죠. 의사결정 트리 모델을 집어넣고 데이터셋은 똑같고요. 크로스밸리데이션. 여기 보면 어느 모델 쓸 건지, 그다음에 X 데이터, Y 답안지, 그다음에 CV는 CV는 요거니까 폴드, K폴드. 그러니까 몇 번을 크로스밸리데이션을 할 건지. 이거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크로스밸리데이션은. 그렇죠. 데이터에 좀 균등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해봤더니 이렇게 얘는 지금 모델을 안 태운 거고요. 그렇죠. 얘는 지금 의사결정 트리 모델을 집어넣어서 크로스밸리데이션을 5번 했고 평균이 0.76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리드 서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학습 시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를 말해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는 학습 시에 포함이 되지 않는 어떤 파라미터들 그걸 찾는 거예요. 얘를 왜 찾느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리드 서치라는 게 있고 이걸 돌려보고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이에요. 찾는 알고리즘. 돌려봤더니 하이퍼 파라미터가 요거네요. 뭐 맥스 뎁스는 5고 민샘플은 5고 민샘플 스플릿은 2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찾았죠. 그 다음에 가장 보다 좋은 걸 찾고 걔를 다시 모델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예측을 다시 했죠. 그 다음에 어큐러시를 다시 측정한 거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어큐러시를 찍어봤더니 0.77.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올라갔죠. 왜냐하면 얘도 지금 모델이 같은 모델이죠. 의사결정 트리니까 약 1% 정도 상승을 했네요. 최고 정확도는 8.0인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머신러닝 모델에서 크로스 베리에이션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야지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지금 나오고요. 밑에는 좀 이따 볼게요. 이걸 하고 이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결정 트리라는 게 나왔었죠. 의사결정 트리. 얘는 우리 규칙을 통해서 if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f문, if else 생각하시면 되고 요 그림이 이제 나무까지 모양이 되죠. 그래서 트리, 그렇죠? 의사결정 이름 그대로를 조금 연상하셔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지도학습 모델 중에 하나고 분류 회귀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림이 형성하면 트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 트리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타이타닉 우리 지금 했던 과제에 대한 어떤 형상화된 트리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인가? 그러면 우리 그 칼럼 있었죠? 얘 하면 룸은 뭐고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9.5 이상인가? 사망. 아니면 시블링스 얘기하는 거죠. 2.5 이상인가?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계속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우리 지금 의사결정 트리 클래시피어를 아까 사용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모델을 의사결정 트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분기한다는 거, 이렇게 갈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갈라지는 거. 갈라져서 여기로 간다. 이게 분기한다고 하고. 밑에 보면은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이런 지금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거. 얘를 노드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 돼 있는데 어쨌든 제일 먼저 있는 애가 얘가 루트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말단이니까 터미널 로드 아니면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리프 노드는 낙엽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나뭇가지니까 각각 노드로 보시면 돼요. 노드라는 거는 우리 나뭇가지에 여기 요걸 의미하는 거죠. 마디 중간에 있는 얘네들은 인터미디에이트 노드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사실 그 컴퓨터 공학, 전산학에서 자료구조 알고리즘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에서 조금 파생이 된 것 같아요. 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기본 아이디어는 계속 분류를 하면서 가장 섞이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분류가 되는 거. 계속 이 조건을 만족을 해가면서 분기를 해가면서요. 그래서 복잡성이 낮도록 만드는 거.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는 엔트로피가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심심하시면 보세요. 되게 재밌거든요. 어쨌든 분류를 하려면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저게 뭔지 분류를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성이 낮도록 만드는 불순도라는 거는 섞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술에 증류수에 막걸리에 뭐 타 있으면 그렇죠. 탁하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불순도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이론들은 시험에 다 나와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이론 시험에도 나오고요. ADP나 ADSP 이론 시험에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직접 이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문제의 유형도 많아요. 그래서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같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랑. 왜냐면 저희는 아카데믹하게 접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가고 우리는 이 코드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접근을 공학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은 할 수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뜻하는 거니까 당연히 불선도가 낮아야 좋겠죠. 그러니까 다른 분류를 하고 싶은데 01, 01이 막 너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불선도 높은 거잖아요. 불선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지 분류가 되는 거니까요. 분류. 그래서 감소하도록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진위 지수라는 게 나오고요. 밑에는 엔트로피 지수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는 범주 안에 여기 안에 빨간 점이 10개, 파란 점이 6개 있는 거예요. 얘를 분류를 해야 될 거잖아요. 분류를. 여기 공식에 집어넣게 되면 총 16분의 10 얘는 빨간 게 될 거고 얘는 파란 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E- 지금 파란색 제곱, 빨간색 제곱에서 뺐더니 0.47의 근사값이 나왔어요. 지네지스의 최대값은 0.5이다. 왜냐하면 10개, 6개니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죠. 서로 차이가 그렇게 막 갭이 크게 나는 게 아니니까요. 지네지스 최대값은 0.5이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엔트로피 지수. 지금 나오는 이 지수, 지니지수, 엔트로피 지수는 우리 나중에 쓰는 이 코드에서 인자로 들어가는 값들이에요. 알고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위치 2인 로그로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트로피 지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있어요. 16분의 6 파란 거 로그 16분의 6 마이너스 16분의 6 로그 위치인 걸로 로그의 16분의 10 해서 0.9 줄어드는 방향으로 트리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면서 줄어드는 방향으로 트리가 형성이 돼요. 위에서 정보 획득이라는 거 잠깐 나왔었는데 정보 획득이라는 거는 아까 불순도가 1이면 0.1 상태로 바뀌었다면 거기 차이 1-0.7이 되는 거죠. 정보 획득은 0.3이다. 그래서 트리는 어떻게 밑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루트 노드의 불순도를 일단 계산을 하고 나머지 자식 노드. 그러니까 여기 자식이라고 불러요. 자식 노드. 자식 노드 불순도를 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보 획득 계산한 다음에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차이가 최대가 되는 조건을 찾아서 분기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해 나가면서 분류를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테니스 경기 참가 여부에 대해서 어떤 테이블이 있고요. 그러니까 날씨 맑음, 더움, 높음 약한데 안 한다, 안 한다. 이럴 때 한다, 한다, 한다. 이런 걸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계산하는 거. 그리고 0.94냐, 94. 루트 노드 불선 0.94. 그리고 참가 여부에 따라서 참가가 0이 9개였고 5개였고
계속 불순도가 낮은 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계속.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볼 수는 없어요. 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저거를 계산하는 거를 이해는 하셔야 될 거예요. 시험을 보시려면요. 코드를 사용하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이론을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할 줄 아냐 모르냐가 이해에 도움이 되긴 하니까요. 그걸 읽어보시던지 이론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화라는 용어가 나와요. 일반화. 리프 노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드, 내가 한 가지 범주가 되는 풀트리가 된다. 왜냐하면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 답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강아지든 고양이든 비가 오든 안 오든 생존을 한 건지 사망을 한 건지 분류를 만약에 해야 되니까 한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뻗어가게 되면 여기서 보면 과적한 문제가 생겨요. 오버피팅. 일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테스트 셋에서는 굉장히 잘 분류를 하는데 왜냐면 학습을 많이 했으니까 모의고사 0회부터 9회까지 한 100번을 풀었어요. 그래갖고 모의고사 10회는 잘 풀어요. 모의고사 10회는 잘 풀어요. 그런데 모의고사 11회, 12회 새로운 유형의 13회는 낮게 풀린다는 거예요. 낮게.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너무 테스트 셋에 과적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적용했더니 성능이 모델을 만든 것만큼 안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그래서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니까는 이렇게 프로닝을 잘라버리는 요거를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화 성능을 높인다.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자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리의 높이를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깊이라는 거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몇 개인지 밑으로 이런 걸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리프 노드의 최대 개수, 마지막 노드의 최대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노드가 분할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 수의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리드 서치 할 때 우리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넣었어요.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요거는 우리 프로닝 가지치기 할 때 비용 함수.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부여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사결정 트리의 장점은 정규화, 결측치, 이상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치형과 범주형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 뭐 한계점, 단점이 좀 있겠죠. 가독성이 떨어진다. 과적합, 이건 항상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한다. 왜냐하면 조건 하나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하나. 얘에서 맞다 아니다. 분류하는 거니까. 다른 변수, 다른 피처들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 클림빙 방식, 그리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리디 방식은 탐욕기법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기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동전이 뭐 10,000, 125원이 있는데 얘를 뭐 최소한의 동전수로 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2개, 1원짜리 5개로 구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최적의 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디 방식이라는 건데 그렇게 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한다고 해도 얘는 이게 최적의 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최소한의 어느 집회 단위로 바꾼다고 치면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 방식. 그 다음에 어떤 뭐 칼럼수의 차이, 약간의 차이로 트리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게 랜덤 포레스트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는 의사결정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를 종합해서 성능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트리가, 나무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라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왜냐면 처음에 용어가 되게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금 매핑해서 이해하시기 쉬워요. 포레스트니까 숲이잖아요, 숲. 숲이니까 트리가 뭐야, 숲이니까. 그러니까 트리가 여러 개면은 그게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랜덤 포레스트 성능이 좋고요. 의사결정 트리를 배우는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할 때 옛날 거부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거의 뭐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이론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봤고요. 오늘은 다 볼 수는 없어요. 아까 교차 검증까지 그냥 너무 많아서 교차 검증부터 볼게요. 아까 말했던 크로스 밸리데이션 CV 보통은 아까 트랜스앱과 트랜스앱 그래서 80, 20 이렇게 나눴었죠? 근데 여기는 약점이 존재한다. 약점. 왜냐면 고정됐잖아요. 고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개라고 치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00개라고 치면 1번부터 내가 8,000번까지 얘를 트랜스앱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8001번부터 10,000번까지 얘를 트랜스앱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이게 고정이잖아요. 고정. 이렇게 되면은 얘를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만든 모델이 얘한테만 너무 적합한 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모의고사 1에서 9에 얘가 10회, 11회라고 치면은 계속 이걸로 얘가 성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학습하고 얘로 검증하고 이거 학습하고 또 검증하고 이래 보니까 나중에는 얘가 거의 만점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11회, 12회, 13회를 쳤는데 이 모델로 막 50점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이 됐기 때문에. 학습을 너무 모의고사 1회에서 파일라인 풀어가지고 그리고 검증은 9회, 10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9회와 10회만 잘 푸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데이터 13회, 14회 아니면 새로운 유형을 만났을 때는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건 학습을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고차 검증이라는 기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셋이 적을 때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무조건 얘를 해야지 성능이 1%라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스플릿을 고정을 안 시키는 거니까요. 왜 그림이 안 나오나 모르겠네. 그래서 얘는 장점은 모든 데이터셋을 훈련에 활용할 수 있죠. 왜냐면 아까 간략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밸리데이션 8001번부터 10,000번까지를 검증 용어로만 썼는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데이터를 섞으면은 8001번부터 10,000번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죠. 검증이 아니고 어느 구간에서는 아까 5번 했다고 치면은 학습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셋에서 훈련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데이터 부족이나 언더피팅. 언더피팅은 이제 모델 성능이 너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이거와 마찬가지 맥락이죠. 모든 데이터셋을 평가에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검증으로 썼던 거를 훈련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1회에서부터 9회까지가 아니고 1회부터 아까 11회까지 다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편중을 막을 수 있고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이터레이션, 반복의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훈련할 때 오래 걸린다는 게 있고 아까 우리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죠. K-겹 교차 검증을 했고요.
여기 뭐 스테일 필드, K4 크로스 베이션, 이런 계층별 K 부처 검증 이런 기법들이 있고요. 여기 나오네 드디어 그림이야. 그림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해 준 게 이해가 되시죠?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쩔 때는 얘네를 검증을 썼다가 학습도 했다가 검증을 또 했다가 학습도 했다가 그래서 모든 데이터셋이 한 번쯤은 다 트레이닝 셋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90회는 한 번쯤은 풀어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고정으로 위에처럼 하면은 90회는 공부를 안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크로스베이션 하면은 90회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시간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우리 아까 K폴드를 사용했었어요. 그쵸? K폴드.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 방법이고요. 보통 회귀 모델에 사용되긴 하는데 우리는 아까 위에서 그 분류 모델을 사용했었죠.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건 리그레션인데 요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요거는 과정 설명한 거. 이거는 함수 구현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거 읽어보면 말씀드렸던 거 똑같아요. 일단 나누고 K개 폴드 나누고 그럼 아까 10,000개였으면 2,000개로 나누면 되겠죠? 10,000개라고 하면 5개로 하면 2,000개 폴드는 5개가 되고 2,000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폴드를 밸리데이션 나누고 나머지 폴드를 트레이스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셋이 한 번쯤은 다 밸리데이션 셋이 되고 트레이스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아마 데이터셋 개수에 맞게 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늘 얘기해서 나왔던 게 파라미터 내용이 좀 있긴 했는데 일단 요거는 오늘 안 볼게요. 요거는 일단 안 볼 거고 하이퍼 파라미터 아까 그리드 서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하이퍼 파라미터 뭐냐? 엔지니어가 직접 설정해 줘야 하는 변수다.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모델을 개선시킬 수도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튜닝을 할 때 쓰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브젝트 펑션 이런 게 탐색 범위, 탐색 간격. 그리드 서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드 서치. 그리드 서치라는 거 우리 그리드 격자. 그렇죠. 격자. 요거를 형상화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정해준 그리드 크기에 맞게 그러니까 어느 간격과 이런 간격과 범위, 깊이를 타서 검색을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서치잖아요. 서치. 랜덤은 그냥 랜덤인 거죠. 이런 걸로 지정을 안 하고 자기가 랜덤으로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이처럼 그리드로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랜덤 서치라는 건 이렇게 랜덤으로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드 서치가 일반적으로 쓰이긴 해요. 근데 이제 속도는 느리다. 광범위하게 찾는 그렇죠. 우리 막 수색 작전 하듯이 이렇게 딱 보폭 정해놓고 칸 쪼개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모든 범위, 해당 범위가 되겠죠. 왜냐하면 인자를 정해주니까. 해당 범위를 찾아서 모든 스텝,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해준 거에 맞게 최적해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넓은 범위에 설정한 다음에 범위를 붙여나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사이킨론의 그리서치라는 거를 받아서 활용을 했었죠. 여기 들어가는 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티메이터, 측정기니까 모델 얘기하는 거. 그리드 파라미터는 이제 그리드의 범위 얘기하는 거고 스코어링은 성능 측정 뭘로 할 거냐 우리는 지금 어큐러시밖에 안 배웠으니까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엔잡스라는 거는 병렬 처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주면은 자동으로 스레딩 해줘요. 모든 나의 CPU를 다 활용할 수 있게 자동으로 얘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조금 사용자 모드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CV는 크로스 베리에이션 숫자 몇 번 할 건지
여기에 이제 우리 히스토리, 우리 히스토리 안 배웠구나. 네. 또 좋은 인지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S, 얘를 만약 변수로 선언했다면요. 여기 베스트 파람스, 언더바 있는 거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클래스 접근한 어느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파라미터, 가장 좋은 점수, 가장 좋은 모델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뽑은 모델을 가지고 얘를 튜닝을 해서 우리가 모델을 최적화하는 거죠. 랜덤 서치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 이거랑 거의 반대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걸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델을 우리가 많이 썼어요. 3개를 썼는데 요거는 아마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서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타이타닉이 조금 저기 굉장히 중요한 예제라서 이렇게 아까 위에 만들어 놓은 대회가 진출되는지 모르겠네. 여기를 가시면 여기 캐글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세요. 구글 그걸로 되거든요. 구글 계정을 바로 로그인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가시면 한글로 좀 바꿔볼게요. 여기 있어요. 이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있어요.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내가 결과 파일로 만든 걸 업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면은 자기 어떤 리더보드라는 곳에 그 내가 만든 모델의 정확도가 생성이 돼요. 답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냥 캐글 대회에 참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처음 들어가신 분들이 활성화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무슨 뭐 대회를 참가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나와요. 그거 그냥 동의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냐, 어떻게 제출해야 되냐. 보시면 열은 2개예요, 2개. 그래서 습객 아이디가 있고 옆에는 생존 여부. 요게 모델이 내가 만든 모델이 예측한 거가 되겠죠. 내 모델로 test.csv를 예측을 해가지고 걔가 여기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CSV를 생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올리는 거는 그 파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칼럼 수가 안 맞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올라가면 얘가 에러를 뱉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젠더 서미션이네? 잠깐만요. 이게 맞나? 제가 했던 거랑 같은지 좀 잠깐 볼게요. 이게. 제가 이거를 한 기록이 있나 볼게요. 이거 하는 게 있나? 이 대회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